요즘 K컬처 정말 대단하죠? 영화부터 음악, 드라마까지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문화를 만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아마 다들 이 순간 기억하실 거예요. 할리우드 최대의 축제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최고 작품상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공개된 지 단 17일 만에 1억 가구가 넘게 봤다니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잠시 멈추게 만든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었습니다. 영화, 드라마뿐만이 아니에요. 음악계에서는 K-팝 그룹들이 어마어마한 팬덤을 바탕으로 전 세계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시작된 트렌드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출발점은 바로 한류라고 불리는 첫 번째 물결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그 시작이 K-팝이 아니라 TV 드라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현상을 우리가 한류, 영어로는 코리안 웨이브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파도처럼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앞으로 이 단어가 계속 나올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한류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 같았죠. 하나의 성공이 다음 성공을 밀어주는 식으로요. 시작은 1997년 중국에서 터진 한 편의 드라마였고요. 3년 뒤에는 K-팝 그룹이 베이징에서 엄청난 팬들을 만나면서 한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죠. 그 물결은 일본으로 넘어가 연사마 신드롬을 만들었고 놀랍게도 저 멀리 이란까지 가서 시청률 90%라는 전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K-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 단단한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길을 터주니까 K-팝 기획사들이 우리도 해외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국내 시장은 너무 좁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K-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요. 바로 실패에서 배운다는 점이죠. 1998년에 SES라는 걸그룹으로 일본 시장에 도전했다가 쓴맛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그리고 3년 뒤 가수 보아와 함께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무려 3년 동안 일본어와 문화를 익히게 해서 거의 현지인처럼 만든 거죠. 심지어 데뷔 초에는 한국인이라는 걸 굳이 강조하지도 않고 일본어 노래로 활동했어요. 여기서 얻은 교훈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그 나라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완벽한 현지화. 이게 바로 K-팝의 첫 번째 성공 공식이 된 겁니다. 물론 K-팝에 이런 시스템을 두고 무슨 공장 같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핵심을 짚어주죠.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시장의 반응, 심지어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진화해왔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승승장구했지만 서구 시장, 특히 미국은 여전히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바로 유튜브에서요. 강남스타일의 성공은요, 그동안 K-팝이 쌓아온 치밀한 전략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아이돌도 아닌 싸이가 그냥 국내 팬들 재밌으라고 만든 코믹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K-팝 팬들의 SNS를 타고 돌다가 저스틴 비버를 키운 스쿠터 브라운의 눈에 딱 걸린 거죠. 이건 계획된 성공이 아니라 순도 100% 바이럴의 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0억 뷰, 10억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물론 강남스타일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K-팝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노래의 진짜 역사적 의미는 K-팝이라는 존재를 전 세계 주류 시장에 제대로 알리고 이거 되네? 하는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데 있어요. 그야말로 서구 시장의 문을 그냥 뻥! 하고 걷어찬 거죠. 싸이가 그렇게 뻥! 걷어찬 문으로 이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92년 역사를 새로 썼죠. 바로 다음 해에는 윤여정 배우님이 한국인 최초로 연기상을 품에 안았고요. 그리고 바로 그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아니 전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 뭐 K컬처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는 걸 그냥 전 세계에 도장 꽝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아시아 시장을 잡으려고 K 콘텐츠에 투자했던 거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이게 먹히겠지? 하고요. 그런데 웬걸,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훔쳐버린 거죠. 그야말로 꽹 잡으러 갔다가 용 잡아온 격이랄까요? 자, 그럼 한류의 다음은 어디일까요? 음악, 영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한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영토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 새로운 개척지가 바로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이 강한 분야인데 이제는 한류를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성장세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4년 만에 전 세계 시청자 수가 2억 명이나 늘어서 6억 명을 넘어섰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전통 스포츠 인기 저리 가라 할 수준이죠. 이 스포츠가 더 이상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e스포츠 세계의 한가운데에 페이커 같은 한국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그냥 게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K-팝 아이돌 부럽지 않은 글로벌 슈퍼스타입니다. 팬들이 생일이라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광고를 걸어줄 정도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드라마라는 작은 시냇물에서 시작된 물결이 K-팝이라는 강을 지나 영화라는 바다로 나아가더니 이제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대양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류의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인의 것이 되어가면서 과연 한국적인 이야기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그 익숙한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